지난 시간에 선생님 정신없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총 시간이 한 56분 되더라고요. 뭐 수업 듣는다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은 조금 일찍 마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68페이지 이어서 계속 본문학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난 시간 했던 거 쭉 보면 이어서 최고 계곡장 날아와서 매우 좌절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 또 어머님은 또 알루미늄 표차를 떼가지고 혹시나 또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걸 간직하려고 했고, 영호는 또 그러한 모습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나갈 생각이 없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하니까 그런 내용들 쭉 이어서 봤습니다. 자, 또 계속 봅시다. 20알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자,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어머님이 한 얘기죠. 자, 그러면 어머님은 좀 현실 순응적인 태도를 보인다.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요. 어머니는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가졌다.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자,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를 말했다. 영호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호는 저항적인 태도. 저항적 태도를 갖고 있어요. 현실에.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영호가 뭘 했습니까?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기는 우리 집이다. 라고 외쳤어요. 저항적인 태도 이어집니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곡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여긴 그걸로 끝난 거다. 자, 이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여긴 그걸로 끝난 거다. 이것도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현실에 순응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현실에 순응하는 좀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왜 그럴까? 인생을 자식들보다 많이 살았겠죠. 근데 살아보니까 현실이 아무리 부조리해도 그 부조리한 현실을 깰 수가 없더라.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은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우리를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영호는 계속해서 저항적 태도로. 우리를 위해 지은 거 아닌데 너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구조적인 모순이죠. 자, 살던 집을 허물고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을 내몰았다. 그러면 새로운 집을 주든지 해야지. 근데 지금 쫓겨나가게 생겼는데 새로운 집은 들어갈 수가 없다 말이죠. 근데 정부에서는 명목상 입주권을 줄게 라고, 입주권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입주권을 받아서는 일이 안 되죠. 입주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구조적인 모순에 우리 사회가 쌓여있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자, 펜지꽃. 요거는 이제 꽃 옆에 서 있죠. 영희가. 그래서 이 순수한 영희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희의 순수한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그래서 못 떠난다라고 해서 영희도 어떤 저항적인, 근데 저항의 강도가 영호하고는 좀 다르죠. 영희는 좀
영호가 저항이 제일 세고 영희는 우리 못 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 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흘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안 되겠다. 매우 그 저항적인 모습. 그만둬.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어요. 그만둬. 영호 너 그만둬. 자, 그럼 이제 형이 말할까?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자, 그들 옆엔 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뭡니까? 법이 누구의 편이다? 강자의 편이다라는 거죠. 법이 강자의 편이다.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법이 돈 있는 사람, 강자의 편이다. 우리의 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매우 가슴 아픈 말이네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다. 이 말이 이제 법이 누구 편이다? 강자의 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당과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자, 그래서 울지마. 소리 내지 말고 울어. 왜? 너무 슬프니까. 소리 내서 우는 영희의 모습을 보는 오빠의 마음도 찢어지겠죠. 그래서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그 가슴 아픈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과거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현재였다면 끊는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현재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거로 좀 갑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자, 풀밭 장면이죠. 풀밭. 지금은 풀밭 아니잖아. 지금은 이제 그 영인의 판자촌고 집 안이잖아. 근데 그러나 풀밭에서 옛날 풀밭에서의 장면을 이제 해상하는 게 되겠죠. 이제 과거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왜? 소리 내서 울지 못하도록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예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가슴 아프니까 오빠로 하여금 우는 동생의 모습을 보는 게 매우 가슴 아프겠죠. 그래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풀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저 고기 굽는 냄새. 풀냄새. 자, 풀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는 여기서는 좀 의미상 좀 대조되는 의미가 되겠죠. 자, 풀냄새는 도시 빈민의 냄새겠죠. 도시 빈민의 삶. 고기 굽는 냄새는 고기.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만 고기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 굽는 냄새. 이거는 이제 그 부유한 그러한 삶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영희에게는 풀냄새가 났다. 근데 이제 그 개천 건너, 자, 개천 하나를 건너면 여기는 이제 도시 빈민이 사는 곳이고 여기는 누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자, 이 냄새로 가난과 부유함을 드러내는 거. 우리 요즘에 그 봉준호 감독 그 영화 보면 나오죠. 기생충 보면 나오잖아요. 가난한 냄새, 반지하 냄새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되겠네요.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엄마한테 물었단 말이죠. 어렸을 때 장면이에요.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난 다시 묻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왜 이렇게 계속 묻죠? 요거 고기 먹고 싶다라는 거죠.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어. 고기 사줘. 이걸 이제 어린애가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이거 무슨 냄새지? 라고.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왜 빨리 하면서? 빨리
자, 여기 이제 나오죠. 이게 개천이고, 요게 이제 엄마 영희 영수의 모습이겠죠. 건너면 이 잘 사는 동네, 고기 굽는 냄새 나니까. 그래서 엄마가 빨리 걷는 거예요. 손잡고. 왜? 빨리 건너가야지 이제 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할 거니까. 고기 굽는 냄새 난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가슴 아픕니다. 지금 못 해먹고. 나중에 언제? 철없는 아들이죠. 이 당시는. 철없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떼쓰는 어렸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의 상황을.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은 빨리 가자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고기 못 사주는 엄마의 마음도 찢어지겠죠. 여기서.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자, 공부. 자, 공부가 예전에는 계층 이동의 수단이죠. 우리가 사실 교육만큼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못 살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 능력의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서 교육받을 수 없는 권리가 없어가지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은 아주 그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만큼은 우리가 계층이동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아주 평등하게 그 권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난송 앞에 읽어봤지만 어땠습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생업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60, 70년대 산업화 시기 그 당시에 공부할 기회마저도 평등하게 부여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 자, 거짓말 마. 엄마 나 고기 사주기 싫어서 하는 말이지 거짓말이야.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아이고 나쁜 말 하네.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어머니가 어떻게 썼다. 너 방금 뭐라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때 쓰는 거죠. 왜 때를 쓰는 거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이제 자식이 왜 때를 쓸까? 왜 고기를 못 사주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고기 못 사주노?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어렸을 때 치기 어린 마음으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엄마가 마음이 아프겠죠.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자, 주머니가 달린 옷은 아까 고기처럼 부유한 그러한 삶을 의미하겠죠. 다른 애들은 주머니 달린 옷을 입겠죠. 근데 나는 못 입니다. 주머니가 달린 옷은 또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주머니가 달려있으니까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거죠. 주머니가 달리지 못한 옷은 무엇인가 담지 못하는 옷이죠. 이제 부유한 삶과 가난한 삶을 또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이게 나오네요. 주머니가 안 달아준다. 넣어줄 게 없다라.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엄마가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악당도 못된다. 그 당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당한 수단으로 돈을 많이 축적한 경우가 많으니까 양심을 지켜서 깨끗하게 살면 뭐해? 돈이 없는데 차라리 부조리하게 악당처럼 살아서 돈 많은 게 차라리 나올 수 있어 라는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나는 안다 말이죠. 나는 안다. 아버지는 정직하다. 성실하다. 정직하고 성실하다. 그런데 어떻다? 가난하다. 요게 이제 뭡니까? 모순입니다. 사회적 모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자, 이 영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영희가 이제 일종의 고자질 하는 거죠.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영희는 착하니까. 나는 안 갔어. 이렇게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었다. 유구무원입니다. 왜? 자식들 고기 먹고 싶다는데 고기도 못 사주니까 미안한 거죠. 미안함.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고자질했다고 이제 오빠가 이제 날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이게 이제 다시 이제 풀밭 장면 되겠죠. 풀밭 앞에 여기서 이제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며 울었다라는 게 나오죠. 그 울음을 그치지 못, 영희의 입에 손을 떼었다. 왜? 울음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왜? 내가 지금 영희가 고자질했죠,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영희를 이제, 너 울지 마. 영희를 때렸겠죠, 한 대. 우니까 엄마한테 들킬까봐 동생의 그 입에 손을 이제, 막은 거죠.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그때 이제 영희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영희 혼내려고 풀밭에 데리고 갔겠죠.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고자질한 영희를 때려준 것을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그때 이야기죠. 여기 과거 해상 끝났어요. 과거 해상 장면이에요. 과거 해상 좀 가슴 아프죠.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못 사주고는 주머니 달린 옷 입고 싶은데 못 입는 그런 과거. 그래서 때를 쓰면서 엄마한테 고기 먹고 싶다. 주머니 달린 옷 좀 해줘. 그거 못 해주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어머님이 하지 말라 했던 나는 주택가, 그 부유한 주택가에 가서 고기 냄새를 맡으러 다녔고, 그걸 아는 동생이 엄마한테 고자질했고, 나는 그 동생이 고자질했기 때문에 그 동생을 데리고 영희를 데리고 풀밭으로 가서 영희를 때렸고, 영희가 우니까 영희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영희의 입을 막았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영희한테 너무 못할 짓을 했다. 그래서 미안했다. 과거에 그 가슴 아픈 그런 일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현재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철거 계곡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또 책 읽래. 이게 무슨 책?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 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일종의 아버지는 좀 현실 도피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현실 도피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뭐다?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답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난쟁이가 조금 그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일들을 여기서 많이 해요.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굴뚝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달을 바라봅니다. 굴뚝에 올라가서 달을 바라보는 이유가 왜? 달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 실제 이 난쟁이는 달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환상을 품어요. 이 달나라는 이상적 세계가 되겠죠. 이상적 세계. 그래서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주 그 환상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그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난쟁이가. 그런 것들도 다른 부분에서는 나오는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 넘어갑니다. 71페이지.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건 아니다. 자, 이게 나오죠. 아버지만 고생한 건 아니다. 그럼 누구도 고생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대로 고생한 삶을 살았단 말이야. 대대로 가난했다. 가난이 대물림 되었다. 가난의 대물림.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왜? 우리 조선시대 이때로 가보면 노비의 삶이 참 비참했죠. 그래서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이상한 매매 문서. 이게 뭘까? 나는 이제 인쇄공장 다닐 때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어떤 내용?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올렸다. 김희덕의 한 소생,
금동, 경인생, 노, 금동의 양처, 소생, 노, 긴금이의 정묘생, 노, 금동의 양처, 소생. 자, 이게 뭐냐 하면, 이 비가 뭡니까? 노비 비자입니다, 노비. 노비 김이덕의 한 소생. 자식이란 뜻이에요. 자식, 소생은 자식. 노비 김이덕의 한 자식. 또 뭡니까? 또 노비죠. 노비 금동. 금동이라는 이름의 이 노비가 경인생이에요. 근데 노금동의 양처 소생. 그 노금동의 아내의 소생이 또 누굽니까? 노긴금이 정묘생이에요. 또 노비 금동의 양처 소생 사이에 노비 또 덕수가 또 났어요. 덕수. 기사생이에요. 또 노비 금동의 양처 소생 사이에 노비 존세가 났어요. 신미생이에요. 또 노긴금이의 양처 소생, 김금이의 아내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노비 금산입니다. 무자생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노비 문서죠. 노비 문서. 노비 문서입니다. 노비 문서. 이사가 매매 문서. 이거 노비 매매 문서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노비 신분이 세습되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노비 신분이 세습되었는데 이게 지금 현대 사회로까지 세습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일종의 문제의식을, 작가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가난의 대물림. 사회 부조리란 거죠.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 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접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했을까? 근데 여기 보면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이게 다 여성이죠. 여성. 예전 과거에 보면 여성 노비들이 착취를 당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해왔다는 건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연 같았다. 또 여자로서 그 노비의 삶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신역이 뭡니까? 공천과 사천이 치르던 구실, 즉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즉 종의 책임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자, 우리 노비 조상들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하나의 뭐였다? 재산이었다 말이죠.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둬 이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자,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계하고 상관없다. 모계. 일종의 엄마는 모계가 노비였다라는 거죠. 모계가 노비였고, 아버지 쪽, 부계는 노비 아니다. 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그나마 너희 아버지 조상들은 노비 아니었대. 그러니까 너희는 노비 집안이 아니대 라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식들의 어떤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1000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들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왜? 우리 옛날 조선시대는 부계사회죠. 부계사회. 부계사회니까 아버지 쪽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쪽 혈통보다는. 어머니 신분이 좀 못해도 아버지 신분이 괜찮으면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는 뼈대 있는 가문이야. 엄마가 좀 못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의 말을 통해서 자식들의 어떤 자부심을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근데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뭘 알고 있었나. 아버지도 씨종의 자식이었다. 종의 자식이었다. 엄마도 종의 자식, 아빠도 종의 자식이었다. 우리는 노비의 후예다 말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대의 노비제는 사라졌다. 조선시대에 노비제 사라졌죠. 구한말. 증조부, 내외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 증조부, 내외부는 이제 노비제가 사라질 때 그 삶을 살았던 분이겠죠.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주인어른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증조부, 내외부는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종으로 평생 종으로 살았는데 이 종의 신분으로 벗어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거죠. 의식이 깨어있지 못했다. 뭐 이 당시만 해도 그랬겠죠.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 때는 이제 해방 이후니까 조금 새로운 어떤 문물도 들어오고 의식이 조금씩 깨이겠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유습. 그 노비제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옛날 풍속에서.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자, 뭐 늙은 주인은 집과 땅을 줬어요. 할아버지에게. 근데 쓸데없는 일이었다. 왜?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같았다. 의식이 좀 깨었지만 아직까지 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는 게 힘인데 알지 못했으니까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자, 왜? 시대의 변화. 자, 시대가 변하면 뭐 옛날 그 전통적인 사회에서 새로운 시대로 변화해 왔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아직 옛날 사람인데 시대는 변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거죠.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그래서 어떻게? 집과 땅을 잃었다. 즉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해서 결국 힘이 없었고 그래서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빼앗겼다. 여러분들도 많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없으면 이렇게 빼앗깁니다. 자, 넘어가서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여기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할아버지도 사회적 약자였어. 여기 난쟁이가 육체적인 어떤 장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어. 뭐 노비였어. 이런 말 되겠죠.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어로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시시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나는 가만히 있었다.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우는 거죠.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영희는 울고 아버지는 책만 읽고 현실 도피적인 그런 모습.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의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그 명희 어머니는 이제 팔았죠. 명희 어머니는 17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2만 원 더 받았어요. 2만 원 더 받고 이제 판 거예요. 영희네도 어차피 아파트는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내야 된대요. 자, 지금 명희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 구조적으로 부조리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은 17만원 나왔는데 실제 아파트 분양 그 가격은 58만원이니까 사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임대 아파트도 30만원이고 또 매달 15,000원씩 내야 되니까 그 난쟁이 가족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명목상으로는 돈을 주고 또 입주권을 줬지만 사실은 그건 입주 권리일 뿐이고 입주금이 없어가지고 결국 여기에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집만 빼앗기고 나가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된 거죠. 이 60, 70년대에 이렇게 재개발 명목으로 살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그런 병폐가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 현실을 잘 반영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그래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영희대도 서두르세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명희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명희 어머니 딸이 이제 명희겠죠. 명희도 이 소설에서 조금 중요한 위치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은 없지만 이 명희는 그 영수, 그 장남인 영수를 이제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여자인데 그 영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오빠는 절대로 공장에서 일하지 마라, 공부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장에 가지 않고 공부를 해야지만 결국 새로운 또 더 좋은 직업을 찾아갈 수 있고 그러면 대물림 되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희도 어떤 공부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수에게 공장에 절대로 나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수도 그때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이 여의치 않아서 영수 또한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명희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명희는 다방 종업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캐디도 하고 골프장 캐디도 하고 하면서 집에 올 때마다 배가 불렀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책에. 결국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그 당시에 약자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어떤 성적인 착취 이런 것들도 아마 이 영희를 통해서 작가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뒷부분 줄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한 명도 거의 대부분 다 떠났다는 거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구조적으로 모순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들 역시 다른 이웃들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을 빼주느라 명인에게 빌린 돈을 갖고 나니 남는 것이 거의 없다. 자, 그래서 거의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 자, 아버지는 이제 집을 나갔고 영희는 뒤에 나오죠. 이후 영희네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 즉 그 남자를 따라가서 이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이 남자가 아까 얘기했던 그 투기업자 젊은 남자죠. 영희에게 흑심을 품었던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갑니다. 따라간 이유는 네 뒤에 나오죠. 돈과 입주권을 훔쳐 도망쳐 나온다. 입주권을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이 수면제를 먹여서 그 남자가 잠들었을 때 입주권을 빼내옵니다.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린 뒤다.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벽돌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매우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영희도 결국 그 남자를 따라가서 이제 정조를 잃게 되고 또 입주권을 가지고 왔지만 하지만 집안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아버지도 결국 이제 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벽돌 공장 굴뚝은 뭐 산업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구조물이 되겠죠. 항상 이 난쟁이가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날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달을 보면서 아마 이 달은 그 지섭이 빌려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과 관련 있고 이 달은 또 이 난쟁이가 현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내몰리니까 가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 세계 어떤 좀 상상의 어떤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적 세계이자 상상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지구라는 어떤 현실은 난쟁이에게 아마 절망적인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달나라를 이렇게 희구하다가 아마 여기서 이 달을 아마 달나라로 가고 싶었겠죠. 그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아마 그 떨어져서 실족사 하지 않았을까. 이걸 뭐 자살이라고 또 할 수도 있고 투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아마 이 난쟁이는 이상적 세계인 그 달나라로 떠나고 싶어서 아마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다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난쟁이의 비극적 죽음이 그 당시에 어떤 부정적인 모순된 현실을 좀 더 부각하는 그러한 결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슴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소설은 우리 요 단원의 문학 작품의 수용과 소통이라는 요 단원에서 첫 번째 학습 활동이 작가, 사회문화적 맥락, 그 다음 상호 텍스트 맥락 속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이 작품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작품을 감상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맥락과 이 작품의 작가인 조세희 소설가 내용을 잘 엮어서 만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들은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자, 지금 영상을 봤는데 조세희가 어떤 소설가인 것 같습니까? 보니까 그 당시 서민들, 그다음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삶의 아픔을 잘 보다듬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러한 가슴 따뜻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상 끝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여전히 희망을 쫓아 작은 공을 쏘아 올리는 난장이들이 곁에 있다. 사실 시대가 흘렀지만 여기 보이는 용산 참사처럼 사실 지금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권력의 행포라든지 가진 자들의 행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선생님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실 우리 그 소설에서는 난쟁이는 이제 죽었지만 그 책 제목이 보여주듯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보듯이 공을 쏘아 올렸다라는 거, 그 희망을 쏘아 올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책을 바탕으로 그 당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라는 점에서 이 책이 정말 공을 쏘아 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뉠 수 있는데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서민들의 삶의 고통, 어떤 좌절을 나타낸다. 즉 공을 쏘아 올렸지만 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떨어지는 공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그 서민들의 삶의 좌절과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공을 쏘아 올렸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우리 시대가 가야 할 어떤 목표 지점이라든지 이상적인 어떤 지향점을 이제 드러낸 소설인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재 정리하고 그다음 제재 구조 보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정리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현대 소설이고요. 연작 소설입니다. 성격은 사회 고발적 비판적이다. 배경은 1970년대 서울의 재개발 지역, 반어적인 어떤 제목 의미로서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그 공간적인 배경을 설정했습니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부, 2부, 3부 영수, 영호, 영의로 이렇게 시점이 변한다라고 앞에서 필기했었죠. 그 다음에 제재, 난쟁이 가족의 궁핍한 삶이다. 주제는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 또 그러한 궁핍한 삶과 좌절을 통해서 시대 현실을 고발하는 그러한 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몰락해가는 도시 빈민의 삶을 다뤘고 상징적,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를 드러냈다. 상징적인 어떤 소재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책,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부터 해가지고 공장 굴뚝 이런 것들이 여러 어떤 소설에 사용된 소재들이 단순한 의미 이상의 그 상징적인 어떤 시대와 연결되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를 드러냈다. 이건 아까 전에 낙원구 행복동과 같은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재 구조. 이거는 앞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우리 이 난소공이 서술자가 나, 영수, 이 부분은 계고장 받고 자제라는 부분까지. 그 다음에 2부는 서술자가 나, 영어로 바뀌어가지고 영희의 가출, 그 다음에 집의 철거,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3부는 영희의 입장에서 입주권을 되찾아오는 이야기와 아버지의 죽음 이야기, 이걸 이제 영희의 서술자의 눈으로, 시각으로 이렇게 서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난소공 본문학습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 학습활동하고부터는 박주생 선생님이 재밌고 알차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